안녕하세요, 여러분.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윤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3편에 걸쳐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목은 결핍이 낳은 혁명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좀 되돌려 볼까요?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거든요. 하루 만에 17% 폭락,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5,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80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400조 원 안팎이거든요. 삼성전자 두 개가 하루 만에 사라진 셈이에요.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기업이 하루 내 잃은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패닉 상태였고 CNN,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장 시작 전부터 급락하고 있었고 반도체 관련주는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범인은 대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AI 회사가 만든 앱이 미국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올랐거든요. 이름은 딥시크. 영어로 쓰면 딥시크. 깊이 찾는다는 뜻인데 진짜로 깊이 찾긴 찾았나 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밑바닥까지 뒤흔들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딥시크가 왜 충격적이었는지 그 배경에 깔린 거대한 전쟁 이야기부터 해야 하거든요. 자, 이야기는 2022년 10월 7일로 갑니다. 이날은 AI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날인데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영어로는 BIS라고 부르는 곳에서 전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AI 학습에는 GPU라는 특수한 칩이 필요합니다. 원래 GPU는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AI 학습에도 이 칩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AI 학습이라는 게 결국 엄청나게 많은 수학 계산을 동시에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GPU가 원래 잘하는 게 뭐냐면 수백만 개의 픽셀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이에요. 그래서 GPU가 AI 학습의 핵심 도구가 된 겁니다. 현대 AI, 특히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 GPU를 수천, 수만 개를 하나로 묶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수만 명의 수학자가 하나의 거대한 문제를 나눠서 푸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GPU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AI 학습용 고성능 GPU의 거의 전부를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H100라는 칩이 있는데 이게 AI 학습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미국은 이걸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군사, 감시, 사이버 전쟁 등에 활용될 수 있어서 미국 안보당국의 경계심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BIS가 명확한 기준선을 긋습니다. GPU끼리 서로 대화하는 속도, 즉 상호 연결 대벽폭이 초당 600GB를 넘는 칩은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칩의 연산 능력을 직접 막은 게 아니라 칩들이 서로 연결되는 속도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곧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기준선을 긋자마자 엔비디아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업이니까 당연히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뭘 했냐면 H100을 살짝 변형해서 중국 전용 버전을 만든 거예요. 이름은 H800. 이전에는 A100의 중국 전용 버전인 A800도 만들었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H800의 본체, 그러니까 연산 능력 자체는 H100과 거의 비슷합니다. 칩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도 같고 기본적인 계산 능력도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FP16이라는 AI 학습의 핵심 연산에서 H100이 초당 약 1979테라플롭스, H800이 1513테라플롭스, 약 23%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GPU끼리 서로 소통하는 통로, 엔비디아에서는 이걸 NVLink라고 부르는데요. 이 NVLink의 대역폭이 확 잘린 겁니다. H100은 초당 900GB인데 H800은 초당 400GB, 55% 이상 감소한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팀원 한 명 한 명의 머리는 다 똑같이 좋아요. 그런데 팀원들끼리 대화하는 전화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아무리 똑똑해도 수천 명이 동시에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 통신 속도가 반으로 줄면 전체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메모리 대역폭도 차이가 있었어요. H100은 최신 HBM3를 써서 초당 3350GB인데 H800은 한 세대 전에 HBM2E를 써서 초당 2000GB, 약 40% 감소입니다. 그리고 고밀도 연산인 FP64 성능은 60테라플롭스에서 0.8테라플롭스로 사실상 불능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정리하면 미국은 GPU의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전화선을 잘랐습니다. 개별 칩의 지능은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하되 수만 개를 한데 묶어서 초거대 AI를 학습시키는 능력, 바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이 AI를 연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AI를 대규모로 훈련시키는 인프라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웃기면서도 치열한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걸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라고 불러요. 규제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22년 10월 미국이 600기가 이상은 안 돼 하고 선을 그었죠. 그러자 엔비디아가 뭘 했냐면 그 기준 바로 밑까지 성능을 깎은 칩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 판 겁니다. A800, H800이 바로 그 칩들이에요. 규정은 지켰잖아요. 이런 식이죠.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1년 후인 2023년 10월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대역폭만 보는 게 아니라 TPP라는 총처리 성능 기준을 새로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묘하게 성능을 깎아도 전체적인 AI 처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출 금지. 이 기준에 A800과 H800이 모두 걸려버렸습니다. 엔비디아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H20이라는 칩을 새로 만들어요. 이건 H100의 성능의 겨우 15% 수준입니다. 기존 H100에 비하면 정말 허탈할 정도로 낮아진 거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2025년 4월 미국이 H20까지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의 모든 AI용 칩이 중국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전면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다 2025년 7월에 잠깐 풀렸다가 또 막히고 정말 미국과 엔비디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다리기가 계속된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래적 규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막지도 않고 완전히 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조건부 수출 허가예요. H200급 고성능 칩을 중국에 팔 수 있되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둘째, 미국 내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고 남는 물량만 수출 가능. 셋째,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모든 선적물을 전수검사합니다. 넷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증과 러시아, 남한 같은 제3국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결국 미국은 이 칩 규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안보도 지키고 기업 수익도 챙기고 세수도 확보하겠다. 참 영리하다면 영리한 전략이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 쪽 이야기입니다. 약 4년에 걸친 규제의 역사를 보셨는데요.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미국이 이렇게 촘촘하게 막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체 칩을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제한된 칩으로도 돌아가게끔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것. 먼저 자체 칩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에서 AI 칩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화이실리콘을 통해 만든 AI 칩이 바로 어센드, 영어로는 에센드 시리즈인데요. 최신 버전인 어센드 910B, 910C 같은 칩들이 있습니다. 화웨이 측은 이 칩이 엔비디아 A100의 80에서 120% 성능이라고 주장해요. 숫자만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라고 읽어요.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든 프로그래밍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지난 15년 넘게 이 쿠다 위에서 코드를 짜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같은 주요 AI 프레임워크가 전부 쿠다 기반이에요. 대학에서 AI를 가르칠 때도 쿠다를 쓰고 논문의 코드도 쿠다로 나와요. 이게 일종의 거대한 생태계인 거죠. 마치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의 공용어인 것처럼 쿠다가 AI 개발의 공용어입니다. 이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화웨이는 캔이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아직 성숙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연구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잦고 기존 AI 프레임워크와의 호환성 문제도 있어요. 쿠다에서 잘 돌아가는 코드를 캔으로 옮기려면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반도체 매조 측면에서도 SMC의 7나노미터 공정에 의존하는데 TSMC의 4나노 공정과 비교하면 세대 차이가 있고 수일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국 정부는 국산 칩을 쓰라고 압력을 넣는데 실제로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국에 의해 성능이 깎인 엔비디아 칩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성능이 줄었어도 엔비디아 칩이 여전히 더 안정적이고 쓰기 편하니까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중국에서 판매된 엔비디아 H22 100만 개 이상이에요. 규제 준수용으로 성능을 왕창 깎은 저성능 칩인데도 100만 개 넘게 팔렸다는 겁니다. 반면 화웨이 어센드 910 시리즈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도 20만 개 정도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국산 칩으로 독립하겠다는 중국의 꿈은 아직 현지 진행형이고 갈 길이 상당히 먼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화웨이가 자체 칩으로 고군분투하는 사이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한 회사가 있었어요. 화웨이 칩으로 갈아타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규제된 엔비디아 칩을 극한까지 쥐어짜기로 한 거죠.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의 연구팀은 화웨이 최신 칩인 910C를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결론은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기에는 아직 부적합하다는 거였어요. 하드웨어 자체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아직 안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딥시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화선을 잘랐다고? 그러면 잘린 전화선으로도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면 되지. 하드웨어가 제한되면 소프트웨어로 그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딥시크는 훈련에는 엔비디아, 추론에는 화웨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은 성능이 검증된 엔비디아로 하되 학습이 끝난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추론 작업은 화웨이 측으로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칩이 부족하니 규모를 줄이자 혹은 정부의 로비에서 국산 칩 성능을 올리자라고 했을 텐데 딥시크는 주어진 칩으로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린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역사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1865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본스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당시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효율이 크게 올라갔거든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한 이후로 같은 양의 석탄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두들 이제 석탄을 덜 쓰게 되겠네? 하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증기기관이 효율적으로 변하니까 공장이건 광산이건 배건 이전에는 비용 때문에 증기기관을 도입하지 못했던 곳까지 전부 도입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영국의 석탄 소비량이 오히려 폭증한 거예요. 이걸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효율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이 개념은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제약과 혁신의 관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약은 문제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도록 강제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솔루션을 탄생시킨다. 제약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을 더 크게, 더 빠르게 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막히면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의 GPU를 제한한 것, 이건 분명히 중국 AI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이 오히려 딥시크 같은 기업을 자극해서 적은 자원으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탄생시킨 거예요. 마치 물줄기를 막으면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 흐르는 것처럼요. 자, 여러분, 1부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그림을 봤습니다. 미국이 왜 칩을 막았는지, 그 규제가 4년에 걸쳐 어떻게 진화했는지, H100과 H800의 차이가 정확히 뭐고 미국이 어디를 노렸는지, 엔비디아와 미국 정부 사이의 고양이와 쥐 게임,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어센드가 왜 아직 엔비디아를 대체하지 못하는지까지. 미국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술로 중국의 AI를 봉쇄하려 했고 그 봉쇄망은 점점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봉쇄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1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으로 주식 트레이딩을 시작한 퀀트 투자자. 주변 사람들한테 형편없는 헤어스타일에 10,000개의 GPU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떠드는 너느라고 불린 남자.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같은 거대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도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던 남자. 1985년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나 저장대학교에서 공부한 이 청년은 만화책과 수학을 좋아하는 만점짜리 학생이었어요. 졸업 후 퀀트 트레이딩의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대학 동기 둘이 세운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가 운용자산 100억 달러, 약 14조 원까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미국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에 엔비디아 A100QP를 약 10,000개 사재기 해두었어요. 마치 미래를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벤처 캐피탈을 찾아갔더니 단기 수익이 안 나온다고 투자를 거절했지만 이 남자는 자기가 운영하는 헤지펀드의 돈으로 직접 AI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게 2023년 7월의 이야기예요. 그의 위챗,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거죠. 거기에 남긴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이 지금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3년이 흘렀다.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빛의 속도로 도래하고 있다. 2부에서는 이 량원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봅니다. 어떻게 1,100만 원으로 시작한 청년이 14조 원짜리 헤지펀드의 수장이 됐는지, 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투자의 세계를 떠나 AI 연구에 전 재산을 걸었는지, 짐 시먼스라는 미국의 전설적 퀀트 투자자에게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직접 초대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어떻게 557만 달러, 약 75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오픈 AI가 수억 달러를 들여 만든 AI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지, 2025년 1월 20일 딥시크 R1이 공개되고 불과 7일 만에 미국 앱스토어 1위를 올랐고 그날 엔비디아 시가총액 800조 원이 증발합니다. 이 7일간의 드라마를 2부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충격적이고 인물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였습니다. 2부에서 곧 만나요. 네, 돌아왔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큰 그림을 봤죠. 미국이 왜 반도체를 막았는지, H100과 H800의 차이, 고영이와 G의 규제 게임, 그리고 화웨이 어센드가 아직 엔비디아를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까지. 1부 끝에서 한 남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100만 원으로 시작한 퀀트 투자자, 미국 수출 규제 전에 GPU 1만 개를 사재기에 둔 남자, 량원펑. 2부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파고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딥시크가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량원펑, 중국어로는 량원팽. 1985년 중국 광동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점짜리 학생이었고 만화책과 수학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해요. 고향 사람들은 나중에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다 같이 자랐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장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는데 재미있는 건 2010년에 쓴 석사 논문 주제가 AI 감시 시스템 개선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AI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청년이 처음 뛰어든 분야는 AI 연구가 아니라 금융이었습니다. 2008년 대학 재학 중에 약 1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100만 원 정도로 독립 퀀트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퀀트 트레이딩이 뭐냐면 수학 모델과 알고리즘으로 주식이나 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기법이에요. 사람의 감이 아니라 수학으로 투자하는 거죠. 량원펑에게는 딱 맞는 분야였어요. 수학을 좋아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걸 즐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2015년 저장대 동기 2명과 함께 하이플라이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영어 이름은 하이플라이어, 높이 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회사의 슬로건이 수학과 AI로 퀀트 투자를 한다 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 AI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이면 아직 AI 붐이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게 2016년이니까요. 하이플라이어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2019년 설립 4년 만에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해요.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1,100만 원으로 시작한 청년이 4년 만에 14조 원짜리 펀드의 수장이 된 겁니다. 블룸버그가 이 수치를 보도했을 때 금융계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4조 원짜리 펀드가 잘 굴러가고 있으면 그냥 계속 돈을 벌면 되잖아요. 안정적이고 수익도 좋고 위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량원펑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2021년 량원펑은 뭔가를 깨닫습니다. 퀀트 투자에 쓰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는 이 기술이 투자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그는 엔비디아 A100 GPU를 수천 개, 추정치로는 약 1만 개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GPU 한 개에 수천만 원인데 1만 개면 수천억 원이치예요. 퀀트 펀드에서 번 돈을 GPU 사는 데 쏟아 부은 겁니다.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동업자의 증언이 인상적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형편없는 헤어스타일이라 1만 개 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떠드는 너드였다.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같은 거대 기업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다.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 회사죠. 알리바바는 중국판 아마존이고요. 이런 수조 원짜리 거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헤지펀드 출신의 너드가 하겠다고? 미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찾아갔더니 돌아온 답은 더 냉정했어요. 단기 엑시트가 불가능합니다. 투자 거절. AI 기초연구는 언제 돈이 들지 모르니까 빠른 수익을 원하는 VC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이었겠죠. 그래서 량원펑은 어떻게 하냐? 남의 돈이 안 쓰기로 합니다. 하이플라이어가 전액 자체 출자, 자기 돈으로 AI 연구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2023년 4월 하이플라이어 안에 AGI 연구소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AGI가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특정 작업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처럼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3개월 후인 2023년 7월 이 연구소를 아예 독립법인으로 분사시킵니다. 이름을 딥시크라고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2월에 하이플라이어의 주력 투자 상품을 폐기해버린 거예요. 14조 원짜리 펀드의 핵심 상품을 접고 딥시크에 올인한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14조 원짜리 펀드가 있는데 그걸 축소하면서까지 AI 연구에 돈을 쏟아붓겠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량원펑에게는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 시먼스, 미국의 전설적인 수학자와 퀀트 투자자예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를 세워서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이죠. 량원펑은 딥시크 R1을 출시하기 직전에 위챗,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이죠. 거기에 짐 시먼스 전기의 서문을 다시 포스팅합니다. 가격에는 반드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먼스의 이 말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시장을 수학으로 풀 수 있다면 AI도 수학으로 풀 수 있다는 믿음. 자, 이제 시간을 2025년 1월로 발감기 합니다. 딥시크가 설립된 지 약 1년 반. 그 사이 딥시크는 V2, V3 모델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폭풍은 2025년 1월에 몰아칩니다. 1월 20일. 이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딥시크가 R1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공개합니다. R1은 추론,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능력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델을 MIT 라이센스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MIT 라이센스는 사실상 누구든 가져다 쓰세요. 돈도 안 받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상업적 사용까지 전부 자유. 둘째, 바로 그날 량원펑이 중국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심포지엄에 초청됩니다. 국가 수준의 행사에 초대받았다는 건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7일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R1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코드를 다운받아 돌려보고 벤치마크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반응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였습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숫자를 볼까요? 딥시크 V3의 학습에 사용된 GPU는 2048개, 전부 H800, 그러니까 미국 규제로 성능이 깎인 칩이에요. 반면 오픈AI의 GPT-4급 모델은 추정치지만 2만 개에서 5만 개의 H100, 규제 안 받은 풀스펙 칩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PU 수만 따져도 10배에서 25배 적은 자원이에요. 총 학습 비용, 딥시크 V3의 공식 학습 비용이 약 557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 반면 GPT-4급 모델의 학습 비용은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추정돼요. 20배에서 18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557만 달러라는 숫자는 딥시크가 논문에서 직접 밝힌 V3 모델의 공식 학습 비용입니다. 그 전에 했던 수많은 실험, 아키텍처 연구, 데이터 준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총 비용은 이보다 더 높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서구권 모델 비용과의 격차는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API 가격에서 왔어요. API가 뭐냐면 다른 회사나 개발자가 이 AI를 가져다 쓸 때 내는 사용료예요. 오픈AI의 O1 모델은 출력 100만 토큰당 60달러를 받습니다. 딥시크 R1은 같은 양을 2달러 19센트에 제공해요. 27배 저렴한 겁니다. 같은 레스토랑에서 거의 같은 품질의 스테이크를 먹는데 한쪽은 6만 원, 다른 한쪽은 2,200원인 셈이에요. 이러면 누가 비싼 쪽을 가겠어요? 자, 그러면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싸니까 품질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직접 비교해 봅시다.
벤치마크라는 건 AI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표준 시험 같은 거예요. 딥시크 R1과 오픈AI의 O1, 이 두 모델을 6개 영역에서 맞붙였습니다. 첫째, AIME 2024,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고난도 수학 문제예요. 딥시크 R1이 79.8%, O1이 72.9%, 딥시크 승. 둘째, 매스 500, 고등학교 수학 500문제, 딥시크가 97.3%, O1이 96.4%, 역시 딥시크 승. 셋째, 코드폴시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대회 문제인데요. 여기선 O1이 96.6%로 딥시크의 96.3%를 근소하게 앞섰어요. 넷째, GPQA 다이아몬드. 이건 박사급 전문 지식을 테스트하는 건데 O1이 77.7%, 딥시크가 71.5%, 여기선 O1이 좀 더 앞서네요. 다섯째, MMLU, 다방면의 일반 지식 테스트. O1이 91.8%, 딥시크가 90.8%, 근소한 차이. 마지막 여섯째, SWE 벤치,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를 푸는 건데 딥시크가 49.2%로 O1의 48.9%를 미세하게 앞섰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학과 코딩에서 딥시크가 미세하게 앞서거나 대등하고 박사급 지식이나 일반 상식에선 O1이 약간 앞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호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거의 호각인데 비용이 27배 차이 난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AI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좋은 AI를 만들려면 더 많은 GPU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규모의 법칙, 영어로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데 크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어요. 딥시크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깼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 더 많은 자원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이건 단순히 한 회사가 잘한 것을 넘어서 AI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샘 올트먼, 오픈AI의 CEO가 이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딥시크 R1의 성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컴퓨팅으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게 상징적인 발언인 게 결국 물량 대 효율이라는 두 패러다임의 대결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중국 과학권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AI가 오픈AI를 넘어선 명백한 사례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고요. 그리고 CSIS,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 스푸트니크 모먼트,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합니다. 냉전 한복판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먼저 우주에 도달해버린 겁니다.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소련이 우리보다 먼저? 이 충격이 뭘 낳았냐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사가 설립됐고 국가방위교육법이 통과돼서 과학교육에 대규모 투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파가 탄생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GPS, 음성인식 기술의 토대를 만든 그 다파요. 결국 미국은 1969년 달 착륙으로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딥시크 쇼크를 스푸트니크와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조가 비슷해요. 1957년 스푸트니크의 충격은 소련이 먼저 우주에 도달했다는 거였죠. 2025년 딥시크의 충격은 중국이 18분의 1 비용으로 동급 AI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기술 패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어요. 미국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스푸트니크 이후에 나사와 다파를 만들었듯이 딥시크 이후에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가속화됐고 수출 유치 전력도 재편됐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반전입니다. 스푸트니크 이후에 미국은 달 착륙으로 최종 승리했죠. 딥시크 이후에도 비슷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에요. 일부에서 던진 복선을 회수하는 중입니다. 일부에서 제본스의 역설을 말씀드렸죠. 효율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 1865년 영국의 코탄 이야기. 2025년에 바로 이 역설이 재현됩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건 AI를 만들 때 그렇게 비싼 GPU가 수만 개씩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마장은 그러면 GPU 수요가 줄겠네? 엔비디아 망하는 거 아냐? 라고 반응했고 1월 27일 엔비디아 주가가 17% 폭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AI 비용이 확 낮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에는 AI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회사는 꿈도 못 꿔 라고 했던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개인 개발자들이 대거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AI를 쓸 수 있는 문턱이 확 낮아지니까 AI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1월 28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9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해요.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조 원입니다. 딥시크 쇼크 때 파진 800조 원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았죠.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AI 생태계의 파이를 키워주는 촉매제였어요. 마치 석탄 효율이 올라가서 석탄 소비가 폭증한 것처럼 AI 효율이 올라가서 GPU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제본스의 역설이 160년 만에 완벽하게 재현된 거예요. 공포에서 반등으로, 반등에서 역대 최고가로. 이 드라마틱한 곡선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량원퐁으로 돌아올게요. 이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뚜렷한 철학이 있었어요. 중국에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자신감과 인재를 조직하는 능력이다. 이 말 곱씹어볼 가치가 있어요. 중국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AI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량원퐁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인드셋이었어요.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능력. 딥시크의 기업 문화는 다른 중국 기업들과 상당히 달랐어요. 위계가 거의 없는 수평 구조였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자율 운영됐습니다. 경력보다는 능력과 열정을 중시했는데 재미있는 건 직원 대부분이 하버드나 MIT 같은 해외 명문대가 아니라 중국 국내 대학 출신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독특한 건 컴퓨터 과학 전공자만 뽑은 게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 순수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채용했다는 겁니다. 량원풍은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무마에서 나온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데 MLA라는 기술이에요. 이건 2편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한 젊은 연구원이 개인적인 관심에서 파고들어 만든 기술입니다. 위에서 시킨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 혁신이에요. 이게 나중에 딥시크의 핵심 비밀병기 중 하나가 됩니다. 량원펑의 오픈소스 철학도 주목할 만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픈소스는 문화이자 상업이 아니다. 기술자에게 추종받는 것은 보람이고 되돌려주는 것은 영예다. 딥시크가 R1을 MIT 라이센스로 공개한 건 이 철학의 실천이에요. 수백억 원어치의 연구 성과를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한 겁니다. 오픈AI는 이름은 오픈인데 점점 더 비공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딥시크가 진짜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클로즈드 소스는 경쟁자의 추격을 일시적으로만 지연시킨다. 진짜 해자는 팀의 성장이다. 이 말은 기술을 숨기는 것보다 팀이 계속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술은 결국 따라잡히지만 끊임없이 혁신하는 팀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1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미국은 중국의 AI를 막으려고 칩을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쇄가 오히려 딥시크 같은 기업을 탄생시켰고 이 기업은 적은 자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효율 혁명이 AI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역대 최고가를 찍었죠. 결핍이 혁명을 낳고 혁명이 시장을 키우고 시장이 다시 경쟁을 촉진하는 이 아이러니한 순환이 2025년에 실시간으로 펼쳐진 겁니다. 량원펑이 위챗에 남긴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새해가 흘렀다.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빛의 속도로 도래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다 다루지 않은 것. 딥시크가 557만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금액은 알겠고 결과도 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썼길래 20분의 1 비용으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었을까요? MOE라는 전문가 팀 전략, MLA라는 기억력 혁명, FP8라는 숫자 다이어트, 듀얼 파이프라는 동시 작업의 마술, 그리고 AI가 스스로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 소름 끼치는 문장. 이 편에서는 이 557만 달러의 비밀병기를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이 방송의 목표니까요. 1편 결핍이 낳은 혁명, 여기서 마칩니다. 미국의 봉쇄, 한 남자의 도전, 세계를 휘두른 7일, 그리고 제본스의 역설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였습니다. 2편 557만 달러의 비밀병기에서 만나요.